최근에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1200만 개가 소각됐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대체 왜 XRP 레저가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됐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시장에 입점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다시 리플의 플랫폼으로 유입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 블록체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니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리플은 멀티체인 브릿지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는 뜻이죠. 최근에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1200만 개가 소각됐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트랜잭션은 XRP 레저 분석 도구인 XRP 스캔을 통해 이렇게 직접 확인도 가능했는데요. 이게 그냥 코인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닌 건 다들 아실 테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간에 이동하는 과정과 리플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먼저 소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코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냐면, 블록체인에서는 이걸 블랙홀 주소나 삭제된 주소 같은 것으로 전송하면서 코인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왜 공급량을 줄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총 3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경제의 기본 원리 중에 시장에 물건이 많이 풀릴수록 싸지고 없을수록 비싸진다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지폐를 마구 찍어낸다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려요. 이건 코인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희소성이 사라지고 그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소각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리플이 총 1억 개만 있다고 쳐볼게요. 그 중에 나는 1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소각을 통해 7천만 개만 남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1000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겠죠.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즉 코인을 희귀하게 만들어서 보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실 거예요. 이 코인은 믿을만한지, 운영진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갖고 있지는 않을지, 앞으로 이 코인이 쓸모가 있을지, 이런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이 보유 중인 일부 물량을 소각하면서 장기적 가치를 보고 있다는 암묵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최근 임범님이 만든 벅스코인도 소각할 때마다 공지를 했었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면 희소성이 생기고, 희소성은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소각이 끝난 직후 똑같은 1200만 개의 RLUSD가 다시 발행됐는데 XRP 레저가 아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됐다는 겁니다. 대체 왜 XRP 레저가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됐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직까진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이더리움이 많이 무너지긴 했어도 전세계 디파이의 핵심이죠. 보시다시피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사용 가능하죠. 즉 RLUSD의 활용성이 리플 레저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리플은 예전부터 모든 자산이 여러 블록체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이번에 멀티체인 비전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 첫걸음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다양한 체인에서 RLUSD를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결국은 두 개의 블록체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동성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준 건데, 옮기는 방법이 단순하진 않아요. 기존의 RLUSD는 리플 레저에서만 발행된 거라 XRP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로 넘어가서 디파이 서비스나 NFT 결제 같은 걸 하려면 기존 XRP 네트워크에서 이 RLUSD를 소각하고 이더리움 쪽에서 소각한 수량만큼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번거롭게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현명한 확장 전략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시장에 입점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다시 리플의 플랫폼으로 유입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즉 바깥에서 성능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서 그 인원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전 세계 블록체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니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 리플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멀티체인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RLUSD가 대부분 XRP 레저에서만 유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더리움에서도 RLUSD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리플이 RLUSD를 다양한 체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즉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 안에 가둬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더 많은 디앱, 더 많은 유동성 풀,
더 많은 사용처로 RLUSD를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처럼 가격이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거래소나 결제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걸 체인 간에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되면 디파이 시장에선 더 많은 활용처가 생기고 크로스체인 결제 서비스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RLUSD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리플의 확장성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리플은 XRP라는 자체 코인을 중심으로 국경 없는 송금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RLUSD 움직임은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경고를 한 것과 같아요. 결국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경쟁자이겠죠. 너네 긴장해라.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리플은 멀티체인 브릿지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가격이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이죠. 투기용보다는 결제, 송금, 담보, 유동성 공급 같은 금융도구로 쓰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RLUSD 소각과 재발행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직접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네트워크 간 확장을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더 많은 체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선 리플이 정말 준비 많이 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시장의 가격이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향후 RLUSD가 USDT나 USDC처럼 다양한 DApp이나 거래소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XRP 자체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리플의 CBDC 사업, 기간 결제망 구축, 국경 없는 송금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얹혀지게 될 거고요. 2025년 4월 25일 미국 오리건주 법무부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RP를 포함한 31개의 주요 암호화폐를 무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코인베이스가 이를 오리건 투자자들에게 등록 없이 판매 중개했다는 혐의를 적용시켰어요.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일반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관용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송을 넘어서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XRP, 유니스와 에이브, 체인링크, 플로우, 메이커 같은 굵직한 토큰이 모두 포함되었고 거래 구조나 가격 책정 방식까지 문제 삼았어요. 핵심은 단순히 암호화폐 매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투자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면서도 법적 등록 없이 거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코인 거래소 운영 그 자체를 증권 거래 행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코인베이스는 오리건 고객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 자산을 투자 계약 형태로 제공했으며 이를 법적 등록 없이 매매했다. 이게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코인을 판매했다는 걸 넘어서 투자 계약을 구성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가 정하는 증권 기준에 해당하려면 먼저 돈을 투자했고 공동사업이어야 하며 이익 기대가 있고 타인의 노력에 의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아니어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즉 암호화폐든 부동산 조각 투자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본다는 미국 증권법의 해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의 어떤 행위를 투자 계약이라고 봤느냐? 먼저 거래 구조 전체를 문제 삼았다는 건데 그냥 코인을 중개한 게 아니라 가격 형성 메커니즘, 거래 상대방, 유동성 제공자, 주문 처리 시스템 모두가 코인베이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즉 고객이 코인을 사는 행위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코인베이스라는 플랫폼이 구성한 투자 계약 구조에 참여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고객이 아니라 기관에게도 같은 구조로 코인 투자를 중개했다는 점이죠.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의 거래, 수익률 추적 리포트, 알고리즘 기반 자동 매매 같은 것을 제공하는데 이건 사실상 기관이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보고 암묵적 계약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장 핵심인데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를 브로커딜러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투자 계약을 중개한 금융 서비스 업자인데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코인베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낸스, 비트겟, 업비트 같은 모든 거래소의 구조 자체에 대한 선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 때문인데 2025년 초에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제기했었던 무등록 거래소 혐의 소송을 벌금 없이 기각했고 XRP와 관련된 소송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죠. SEC가 한 발 물러선 배경에는 트럼프 친암호화폐 정책 때문인 것도 있는데 트럼프 취임 직후 SEC 새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를 임명한 건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실 겁니다. 폴 애킨스
폴레킨스는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면서 시장 자율성을 강조해왔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결국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두 사람 체제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분류하고 암호화폐 ETF와 ETN을 활성화해서 크립토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즉 오랜 규제 공포를 지나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기대감을 키워가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오리건주는 오히려 독자적 규제 강화를 시도하며 코인베이스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즉 오리건주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선택한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 셈인 거예요. 이 부분은 미국의 헌법 구조와도 맞물립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데 금융 관련 법령의 상당 부분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규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요. 소비자보호법, 주거래법, 주금융서비스 규제법 같은 것을 통해 각 주정부는 독자적인 금융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주도권을 주정부가 가져오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오리건주는 다층적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 주방 싱크대 전략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자면 모든 가능한 혐의를 다 때려 넣은 겁니다. 뭐가 있는지 보자면 먼저 31개 암호화폐를 모두 무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가격 책정, 거래 방식 등 모든 구조를 문제 삼았으며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중개업자로 지정했어요. 이런 방식은 법원에서 일부 주장이라도 받아들여지면 소송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소가 목적이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규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거래소의 자체 규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아요. 반면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폴 해킨스 체제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미국의 기술 패권과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목표죠. SEC의 역할도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산업진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를 한 만큼 친암호화폐 성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먼저 미국 연방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코인마다 따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특히 디지털 자산 규제법 같은 포괄적인 입법이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고 SEC 역시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조금은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주요 코인들은 증권으로 분류되기보다는 거버넌스형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흐름이죠. 과거에 XRP가 2차 시장에서의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도 이런 방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오히려 코인베이스나 리플 같은 미국 기반의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에겐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갖추거나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제도권 진입을 준비해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체계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적응하고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소고 리플은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결성을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죠. 다만 이런 연방 차원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리건주처럼 진보 성향이 강한 일부 주정부는 여전히 자체적인 규제 권한을 앞세워 독자적인 소송을 이어가거나 연방정부의 완화 기조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각 주가 금융 규제에도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앞으로 연방정부의 방향성과 주정부의 개별 움직임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규제가 풀릴 기회를 잘 잡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주정부 리스크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주말 동안에는 기관들도 쉬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경우에 2.1달러에서 2.3달러 구간을 유지해 줄 것 같습니다. 현재 뚫어준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해서 리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나와주긴 했지만 캔들 흐름을 봤을 때 수렴 형태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중요한 건 뚫어준 단기 하락 추세를 다시 뚫고 내려가면 아래로 더 빠졌다가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켜줄 경우에는 단기간 최대로 위에 있는 장기 하락 추세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단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그게 이번 주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중요한 상승 추세가 하나 더 보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 구간이 뚫릴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지켜줬을 때는 탄력적인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이고 지켜주지 못하고 뚫렸을 땐 아래로 각각 2달러 그리고 1.9달러까지 내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어쨌든 큰 흐름은 우선 하락 추세를 뚫어줬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시 여기를 뚫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번 RLUSD 소각 이슈를 단순히 코인을 없앴다는 뉴스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리플의 전략과 비전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멀티체인, 디파이,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 이 모든 키워드가 연결되는 지점에 바로 RLUSD가 있고 그 움직임은 곧 XRP의 확장 가능성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걸음 앞을 먼저 본 사람만이 다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힌트가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놓치면 아쉬운 중요한 흐름들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다 더 나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